F-35라든지 뭐 F-22라든지 이런 미국의 어떤 방산 업체라는 것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과 소련의 냉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군사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 군사 개념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사실 일론 머스크가 처음 주장한 것이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를 반영해서 미국의 국방 전략을 3번 수정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금융권에 기술이 들어올 때 IT가 은행의 양쪽 뺨을 때린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방산업계에 기술이 들어와서 로키드 마틴 저리 가, 내가 이 자리 차지할 거야, 이런 회사들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방산업계의 지각 변동, 미디어스피어 강정수 박사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그 트럼프 2기의 정부 효율부 장관님, 예비 장관님이죠. 일론 머스크가 F-35, 이 미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전투기 아닙니까? F-35를 누가 써? 이거 바보들이나 쓰는 거지. 이렇게 지적을 했대요. 왜요? 우선은 군사 전문가들은 이제 보기에서 가장 좋은 비행기는 F-22고 그다음에 F-35는 이제 범용적으로 만들었는데 F-22는 보통 대당 3억 5천억, 그러니까 3억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5천억이거든요, 한 대에. 이게 너무 비싸니까 네. F-35 좀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걸 만들자고 해서 8,250만 달러예요, 한 대당. 범용으로 쓰려고. 이 1,000억이에요, 1,000억 원. 1,000억 원. 그리고 시간당 4만 달러가 들어갑니다. 운영 비용이. 네. 거기다가 교육비 빼고 이렇게 비싼 비용을 쓰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것이 스텔스 기능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스텔스 기능 자체가 레이더가 기본적으로 이 방어 시스템이었을 때는 스텔스 기기가 의미가 있습니다만 스페이스 X에서 만든 스타링크 같이 저궤도 위성은 스텔스 기능 필요 없습니다. 스페이스 X 같은 것들이 만들어낸 그 그러니까 스타링크에서는 저궤도 위성은 스텔스 기능을 잡아냅니다. 근데 여러분, 중국도 저궤도 위성을 띄우고 있거든요. 네. 물론 저궤도 위성을 지금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 외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중국을 가상으로 생각해 놓는다라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스텔스기 보내봤자 저궤도 위성이 다 잡힌다라는 거예요. 다 잡히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비싼 돈으로, 비싼 운영비로 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F-35라든지 뭐 F-22라든지 이런 미국의 어떤 방산 업체라는 것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과 소련의 냉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군사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 군사 개념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사실 일론 머스크가 처음 주장한 것이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를 반영해서 미국의 국방 전략을 3번 수정합니다. 미국 국방 최근에 수정한 건 올해 10월 달에 이미 바이든 행정부도 수정을 해요. 이걸 어디서 얻었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교훈을 얻은 거죠.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에 이렇게 비싼 장비로 써서는 전쟁이 지속될 때 우리가 무기를 공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와 다르게 훨씬 더 비싼 장비는 제작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F-35 하나 만드는데 1년이 넘게 걸리거든요. 그리고 로켓 미사일 하나 만드는데도 1년이 넘게 걸려요. 근데 갈등이 2년, 3년 정도 하다니까 이 물건 대기도 군수 장비 되기도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렴하게 빠르게 제작할 수 있는 물건, 군수 장비로 재편돼야 된다는 것을 미국 국방부가 이미 전략 보고서에서 전략 변화에다가 담고 있어요, 문서를. 이거를 일론 머스크가 받아쳐서 그러면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방산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전통적인 기업들을 프라임 기업이라고 합니다. 네. 이 군산 복합체를 갖다가 바꿔버리자. 어디의 힘으로? 실리콘밸리의 힘으로. 이것이 지금 강력한 화두가 되면서 앞으로 2025년은 여러분 방산산업에 있어서의 힘겨루기. 왜냐하면 방산산업은 전통적으로 공화당을 지지해주고 민주당을 지지해주면서 국회의원들이라든지 하원, 상원, 대통령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쳐왔거든요. 기부금도 엄청 내잖아요. 그렇죠. 물론 기부금에서 지금까지는 엄청 내왔지만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혼자 낸 것이 방산산업체가 낸 거의 10배거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형이네.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그러니까 돈을 압도해버린 거죠. 그러네요. 후원금 너네 찔끔찔끔 내는 거 우리가 압도할게 하면서 실리콘밸리의 이 선거 자금이 민주당 쪽에 흐른 거나 공화당 쪽에 흐른 거 모두 다 각각 방산산업체를 넘어섰습니다.
와, 진짜 엄청난데. 그러면 일론 머스크는 국방 예산 자체를 줄이자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더지라는 데가 효율성위원회에서 예산을 줄여야 되는데 목표가 2조 달러를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내년에 미국 국방 예산이 약 8,500억 달러예요. 그러면 1조 달러가 채 안 되는 거잖아요. 이 국방 예산을 몇 년을 줄여야 2조 달러가 나올 수 있고요. 국방 예산 아니면 인건비 외에는 그러니까 고위직 공무원들의 인건비 외에는 줄일 데가 없습니다. 미국은 가뜩이나 의료보험 제도가 잘 안 돼 있는데 그렇죠. 의료비를 줄일 수가 없고 사회보장 제도도 잘 안 돼 있는데 더 줄였다가 난리가 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제한군인의 예산이 있거든요. 이거 줄일 수도 없는 거고. 제한군인의 그 표심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제한군인의 네. 사회복지비, 의료보험은 미국과 같이 사회복지 제도가 대단히 안 좋은 상태에선 줄일 여력이 없어요. 그러면 두 군데밖에 줄일 데가 없어요. 하나는 국방비고 하나는 고위직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고위직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AI 정부로 전환을 하면서 고위직 인건비에서 단계적으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데 별로 티가 안 나요. 이걸로 2조 줄이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줄일 수 있는 건 국방비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론 머스크만의 생각이 아니라 공화당 전체에서 예산을 줄이겠다는 정책을 가게 된다는 왜 관세를 통하고 법인세를 줄이고 관세를 늘리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세제 개편은 미국의 정부 예산의 급격한 증가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정부 예산을 맞추려야 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20년에 미국의 부채가 20조 달러였잖아요. 그런데 2023년에 36조 달러로 증가합니다. 정말 미국의 그 정부 적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걸 줄여내야 되는 거고요. 이걸 줄여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국방비에 손을 대야 된다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미국 경제의 강력한 힘은 이 미국의 국방력을 훼손하면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대체하겠다라는 거죠. 훨씬 더 실리콘밸리의 AI 기술과 그리고 새로운 어떤 드론 기술과 새로운 제트 드론, 즉 마하 속도로 달려나가는 와. 이런 식의 어떠한 개념으로 완전히 바꾸겠다라는 거죠. 야, 이게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큰 그림은 기술을 얹어서 강력하고 효율적이지만 싸게 네. 이 군사력을 유지하겠다는 건데 그러면은 국방 특히 이 방위 산업체들의 어떤 판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바뀔 수가 있지만 그들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드론 기술 또한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이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다만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이 만들었던 드론 한 대가 1억 달러씩 해요. 그러니까 대단히 비싸네요. 비싼 드론들을 만들어 왔던 건데 이번에 안드릴이라고 하는 2017년에 창업된 이 회사가 누가 만들었냐면 오큘러스라고 해서 우리 지금 이 VR이라고 하는 메타에다가 페이스북에다가 이걸 판매했던 회사가 있어요. 이걸로 돈박스 속에 앉았던 37살 친구가 만든 회사가 앤드류라는 회사거든요. 2017년. 네. 지금 여기에서 뭐 발키리라든지 해가지고 만들고 있는 이 드론은 속도가 무려 마하 속도로 나오는 최초의 드론들이에요. 와, 드론이 마하 속도로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의 개념하고 달라서 그래서 드론과 제트기, 전투기와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고 또는 드론과 크루즈 미사일의 경계선도 없어지고 있어요. 크루즈 미사일은 비쌌는데 이거를 드론에다 무기 탑재해서 그 정도 속도로 날아가니까 그동안 AI를 탑재하고 그러니까 이 크루즈 미사일도 대체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투기도 대체해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자주 듣게 될 개념이 CCA라는 개념이에요. 콜라보러터리 해가지고 협동 전투 항공기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면 F-35 편에서 다 없애자는 건 아니에요. 인간의 유연성이라는 건 아직 존재하거든요. F-35를 지금 8대를 한 편대로 보냈다면 7대나 한 대만 인간이 타고 나머지는 제트 무인기가 쫓아가는 거죠. 야. 그래서 이렇게 편대를 이루면 훨씬 더 저렴한 겁니다. 왜? 제트 무인기는 F-35 비용의 100분의 1이에요. 일단 기름값 덜 들 테고 덜 무겁고. 그리고 사람이 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제약이 많이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공군 조종 사명 키우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그게 국가의 자산이라고 해서 왜 재취업 제한도 있잖아요. 네, 일정 기간 동안. 네, 요런 부분에서 요런 식으로 전투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요. 또 방위 개념에 있어서도 과거에 이제 스타링크가 없었던 적에도 이성이 있던 시대하고 없던 시대의 전쟁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맞죠. 중동 전쟁이 보여줬거든요. 예를 들자면 한국에서도 지금 북한에서 드론 넘어왔는데 우리 감지 못했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 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그때 청와대 인근을 다 한번 훑고 사진까지 찍어갔다. 그래서 그런데 난리가 몰랐잖아요. 그게 났었죠. 왜 그러냐면 네. 레이더로만 그거를 추적을 하거든요. 근데 레이더로 보면은 이것이 새떼인지 드론인지 구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작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열심히 보다 보면 이게 새떼인지 드론인지를 구별할 때가 되잖아요. 그럼 제대해야 되거든요. 와, 새떼인지 드론 떼인지 이거를
그거를까지 우리가 이제 감별해야 되는 시대가 된 그렇죠. 거예요. 그걸 감별하고 있는데 제대해야 돼요. 그 담당자가. 그러니까 여기에도 아직까지는 AI를 도입하고 아이고. 있지 않던 시점이고 네. 여기에 이번 12월에 여러분 뉴스 보셨겠지만 오픈 AI가 안드릴은 공격용 드론도 만들지만 드론 방어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에는 AI가 도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대의 패턴인지 드론의 패턴인지를 AI가 기본적으로 패턴 인식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것도 방어 시스템이 또 바뀌고 있는 겁니다. 야, 창과 방패를 같이 팔면은 엔비디아 등등해서 인공지능 선두에 있는 회사들은 논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또 하나가 여러분 이제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있는데 팔란티어라는 기업은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워룸 하면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거 보면은 전쟁 작전 통신부에는 과거에 한 30-40명이 앉아서 각자의 데이터를 읽으면서 전문가들이 앉아 있거든요. 그렇죠. 레이더만 보는 사람들, 열 탐지기만을 보는 사람들, 음파를 보는 사람들인데 이런 것들을 다 자동화해서 다 하면서 작전 워룸에 2명만 들어가도 돼요. 우와. 이게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게 팔란티어거든요. 쉽게 아니 우리 얘기해서. 영화에서 보면 워룸 안에 여기 대통령이나 대장님이 한 분 계시고 자 지금 바다 상황 어때? 해군 참모총장 보고해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해군 참모총장도 그러면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또 주르륵 전화하면 여러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보고하는 이런 것들을 통합을 하는 것이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고요. 그다음에 이 안드릴이라는 곳에는 무기에도 운영 체계를 집어넣고 있어요. 라티스라고 하는 즉 지금까지는 탱크라든지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데 운영 체계가 없었어요 제대로. 그리고 운영 체계도 서로 달랐고요. 이걸 완전 통합된 운영 체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AI에 의해서 작전 사령부에 의해서 모든 무기 체계가 같이 조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지는 그래서 방위 산업에 있어서도 일부분의 특정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전체를 통합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시대로 가니까 요번에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한 것은 그래서 컨소시엄을 구성한 거예요. 방산계에 윈도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엔드릴, 팔란티어, 오픈 AI, 스페이스X 그다음 스케일 AI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의 이 테크 다 실리콘밸리 기반하고 있어요. 이 실리콘밸리 기반들이 하나의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가지고 이 로키드 마틴하게 대립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로로 열어주겠다라는 거고 이 통로가 열어지면은 전반적으로 미국의 방산업체가 붕괴될 수가 있습니다.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인 건 분명해 보이는데 왜 처음에 우리가 그 테슬라 등장하고 이랬을 때도 자율주행한다고 하고 전기차 우리가 원격으로 이거 다 돼 사람 손 갈 필요 없어 했을 때 에이 이러다가 판도가 점점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동안은 테슬라는 이제 다 좋은데 차만 잘 만들면 돼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단계도 넘어갔고 방산도 그러면 기술이 들어가고 껍데기는 외주 줘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방산업체가 재편되기 시작하는 거고 이것들을 미국이 이거는 트럼프 정부만의 특허 상품이 아니라 바이든 정부에서 끊임없이 미국 군사 이 전문가들이 이런 식의 전통적인 냉전 시대의 산물인 미국과 소련의 대결 구도에서 나왔던 무기 체계로는 중국하고 쉽게 얘기해서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거고 중국 또한 AI하고 드론 중심으로 군사 기념들을 바꾸고 있거든요. 여기에 발 맞춰야 한다라는 거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렇게 3년 동안 지속될 때는 재래식 무기에 의한 전쟁은 아무런 효과를 가질 수 없다. 아무런이라는 단어는 과장된 표현이고 효과가 대단히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들을 도출해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현실인데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보게 되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의 상황도 보면 북한군도 거기 파병이 돼 있고 백병전이 의미가 없다는 게 평지에서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날려서 러시아군과 같이 있던 북한군들의 사상 장면들이 이제 보도가 되잖아요. 거기에서도 아주 초기 단계의 드론만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던데 그런 걸 가미가제 드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가서 부서져도 인명의 피해가 없으니까 이쪽도 부담이 없어지니 더 전쟁이 무서워지는 거잖아요.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진작에 미국 방산 산업에 진출을 했다고 하는데 이쪽은 현황이 어떻습니까? 주로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탱크라든지 작전사령부, 잠수함, 무기 체계 이런 것들이 다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적지에서도 작동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스타링크가 해결을 해준 거고 이러려면 흔히 말하면서 방산 산업 자체의 모든 시스템이 클라우드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러나 저러나 일단은 일론 머스크는 기본 전제네요. 네. 그러니까 예, 클라우드 안에 들어가야 되죠. 이 클라우드를 만들어주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하고 구글의 클라우드라고 볼 수 있죠. 구글의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 각각 뭐 하나는 육군을 해주고 있고 하나는 공군을 해주고 있고 이렇게 해서 아마존도 안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들은 지금 국방에 흔히 말해서 이런 것을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국방부만 쓸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한국은 예를 들면 아직 클라우드 도입을 전혀 안 했거든요. 그래요? 네, 이렇게 되면서 클라우드가 돼야 특히 미국은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클라우드망 속에서 미국의 국방부의 병력들과 정보들이 오갈 수 있어야 되고 여기 CIA의 정보가 들어가야 되고 국토방위부의 정보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시부는 국내에서는 FBI의 정보가 들어가고요. 이 클라우드망 속에서 심지어는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불법 이민자들도 찾아내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방위적인 그리고 경찰의 범죄 이런 것도 팔란티어가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요즘은 이러한 국방과 어떠한 안보와 관련된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하는 망을 구축해야 되는데 이 망을 구축하는데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일부 이 좀 비판적인 구글의 직원들은 반대한다는 연판을 내고 해고되고 뭐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은 우리가 여기에 군수산업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네네네. 근데 이러나 저러나 실제로 AI를 등에 업은 방산업체에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이거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AI 경제라고 하면서 지금 많은 돈들이 올해만 해도 4개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아마존이 AI와 관련된 투자한 돈이 2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와. 어마어마한 돈들이 넘는 거고요. 그중에 다양한 부분들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이런 부분도 되겠지만 밀리터리 부분, 즉 군사 영역에서도 AI 부분들이 경합되면서 경제적인 수익을 가져올 거라 보고 있어요. 이미 작년 2월 달에 벌써 1년 전이죠. 타임지는 특집호에다 뭐라고 했냐면 The First AI War 해서 첫 번째 AI 전쟁으로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AI 전쟁으로 즉 핵전쟁에서 AI 전쟁으로 인류의 기본적인 가장 강력한 전쟁의 개념이 핵에서 AI로 바뀌고 있다라고 타임즈는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1년을 경과하면서 이제 꽃을 피기 위한 준비를 한 거고 기술력도 그만큼 성장을 했고 이제 바로 무기 체계에서부터 운영 체계 모든 이 시스템까지 그러니까 클라우드망까지 해서 전통적인 미국의 빅테크들에 의해서 이 군사 산업이 재편되는 이런 시기로 진입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박사님이 작년에도 팔란티어 얘기를 여러 번 해주셨거든요. 네. 엔비디아 그리고 엔비디아 다음은 팔란티어다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야 그러면은 우리 군산 복합체 옛날 대학 때부터 얼마나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까? 그렇죠. 미국의 네. 정치와 경제를 좌우하는 전 세계 글로벌 시황과 글로벌 정세를 좌우하는 업체들이다 했는데 기존의 로키드 마틴의 시가총액을 팔란티어가 넘어섰단 말이죠. 아주 상징적인 사건인데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이 가만히 있진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네. 가만히 있고 싶지 않아도 물론 시장은 있어요. 재래식 무기 시장. 한국도 요즘 방산 되게 크고 있고 예를 들면 폴란드라든지 동유럽이라든지 재래식 무기 시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재래식 무기 시장에서는 한국은 저렴한 비용으로 접근하는데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은 되게 고가의 장비들이거든요. 그렇죠. 과연 그것을 구매할 곳이 있을까? 또한 그것은 미국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수출을 하더라도 F-22는 예를 들면 수출이 금지되어 있고 F-35도 미국 의회가 승인해야지 수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쉽게 승인하지 않으면 시장도 확대할 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곳에 엔지니어와 소프트웨어 개발자 존재할 수 있어도 AI 능력들이 존재하지 않는 거고 그러한 기업들이 쉽게 한번 만들어서 몇천억을 벌던 몇천억 달러에 하나 팔던 거에서 겨우 1억 달러짜리 만들어서 팔아라. 여기에서도 돈을 남겨라. 거기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는 대체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포드나 GM이 테슬라에게 힘들어하고 중국의 전기차에 토요타나 닛산이나 혼다가 힘들어하는 것처럼 이러한 큰 패러다임의 변화에서는 전통적인 기업이 적응하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스타링크는 이제 기본값이고 네. 일론 머스크는 그냥 앉아서 월세 받는 입장이 됐는데 그럼 현장에 나가서 싸우는 전투기가 드론으로 대체가 된다고 치면 전 세계 최강국이 누구냐 하면 중국이잖아요. 네. 드론 최강국 제일 잘 만들고 제일 싼 게 중국인데
여기에서 미국하고 중국이 또 한 번 격돌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DJI라고 여러분들도 아마 드론을 쓰시면 중국산 드론을 많이 쓰실 그렇죠. 거고요. 미국에서도 과학자들이 보통 실험을 하거나 할 때는 중국산 드론을 씁니다. 드론을 만드는 것은 흔히 말해서 상용 드론을 만드는 것을 글로벌 넘버 원 사업자는 중국에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이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군사용 드론은 미국은 따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군사용 드론을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이나 전통적인 방산업체가 만들다는 건 실리콘밸리가 만들기 시작한 거고 실리콘밸리에서 계속해서 드론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대체하겠다라는 거죠. 중국의 저가 드론에 너무 시장을 맡겼다라는 네. 반성들이 있는 거고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자체 드론 제작을 했어요. 와.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국산은 러시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자체 드론 제작을 하기 시작하면서 심지어는 급할 경우에 가미가제 드론 같은 경우에 마분지로도 만들었어요. 그 정도로 급하게 만들면서 드론 기술들이 서방 진영에도 대단히 빠른 속도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드론에서도 신냉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전쟁이라는 게 발발해서 이게 전쟁이 끝나고 나면 기술의 격차 엄청나게 벌어지게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정작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이제 좀 가슴 아프죠.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렇게 교훈을 많이 얻지 못했고 최근에 이제 한국의 국방부에서 담당관들을 조금 추가로 보냈어요. 우크라이나에. 그거는 북한군이 파병하니까. 그러니까 전쟁의 상황을 조사했었지. 한국의 국방부는 한국은 그 안에서 쓰이는 무기의 발전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도 방산 업체들 있잖아요. 뭐 한화도 있고. 근데 그 방산 업체들은 주변국을 갔죠. 왜냐하면 폴란드라든지 루마니아라든지 이런 데서는 러시아의 위협을 느끼면서 자신들의 재래식 무기에 대한 교체 수요가 있었고 여기에서 방산 수출이 대단히 많이 됐거든요. 이건 분명히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였고 네. 올해 2024년 한국 주식을 보더라도 한국 방산주들이 주가가 좋았던 것은 이러한 재래식 무기에 대한 교체 수요가 있었는데 우리는 이것만 봤던 거죠. 이것만 봤었는데 가장 중요한 메인스트림 중심에서 미국과 중국은 방산 개념을 바꿔나가고 있었던 거고 이거에 대한 준비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고 실리콘밸리는 이것을 일찍이 본 거고 실리콘밸리에서는 이거에 대한 권력 교체를 명확하게 선언을 한 거고 트럼프 정부에서 완전히 이것을 교체해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이러다가 미국이 이제 안 쓰는 무기 우리 보고 사가라고 그럴까 봐 그게 걱정인데 우리 정신 진짜 똑바로 차려야겠네요. 지금까지 미디어 스피어 강정수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